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영화 공부하고 돌아온 언니의 비디오 대여 좀 오픈하는 날 영화 마을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뉴욕에 제가 사실 호들갑 떠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호들갑이 좀 맞았던 것 같고요. 당일날은 사실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놀랬는데 서바이벌을 위해서 집에서 카레를 쑤면서 죽을 쑤다 같이 쑤다는 동사를 쓰고 싶네요. 카레를 쑤면서 어 사실 며칠 버텨야겠다. 집 안에서 칩거하면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루 동안 눈이 오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거의 눈이 하나도 안 왔고 하지만 기온이 너무 낮아서 계속 매일 지금 영하 10도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눈이 하나도 안 녹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맘다니 시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그런지 큰 길 눈은 당일에도 되게 빨리빨리 치워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약간 문제냐면 뉴욕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 뭐 건물 앞에 이제 인도의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된대요. 안 치우면 이제 벌금을 내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큰 길도 다 치워졌고, 인도 앞에도 눈이 다 치워졌는데, 문제는 그 인도랑 인도 사이에, 그러니까 건널목에서 이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치워지지가 않고 있어서 한 눈이 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약간 산을 넘어 다니는 느낌으로 길을 건넜던 것 같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이제 안 치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에 왜 앉을 수 있는 벤치 있잖아요. 거기도 눈이 아직도 조금 꽤 쌓여 있는 데가 많고, 사실은 그래서 길을 건너다가 어, 발목까지 약간 슬러시 같이 생긴데 발목이 쑥 빠져버려서 초등학교 때처럼 발목이 축축한 채로 집에 어기적 걸어온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사재기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사실 저희 학교에 이제 동유럽 출신, 루마니아 출신 교수님이 계신데 요즘 사람들 너무 시련에 약한 것 같다.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우스 코리안으로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그냥 새벽에 근면 성실하신 또 공무원분들 나오셔서 다 치우고 다들 멀쩡하게 학교 가고 출근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줌 수업하고 도서관 다 문 닫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일단은 근황은 이렇고요. 오늘 할 얘기는 뉴욕에서 영화 보러 다니기입니다. 원래 영화관에서 영화 보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 살 때도 CGV에서 영화관을 많이 갔어요. 몇 년 동안 RVIP 등급이었고 근데 최근 1, 2년 동안 CGV를 거의 못 가다 보니까 또 가차 없이 그게 매년 초에 갱신이 되는데 가차 없이 바로 일반 등급으로 강등이 되어 버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쿠폰도 없고 영화표 공짜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 한국에 가서 영화를 볼 일이 있으면 제 돈 주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CGV의 BIP였던 사람으로서 혹시 이 팟캐스트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를 하자면 매점에서 파는 메뉴 중에 어니언 맛, 갈릭 맛 팝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없애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왜 공리주의적이라고 하냐면 일단 그거를 먹는 사람도 사실은 먹고 나면 아마 입이 텁텁할 거예요. 아무리 어니언 맛, 갈릭 맛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어니언 맛, 갈릭 맛 팝콘이 풍기는 냄새는 정말 너무 좀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만두 먹고 트림하는 사람의 냄새가 영화관에서 끊임없이 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CGV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된다면
어니언 맛 팝콘은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CGV에서는 강등이 된 사이에 또 뉴욕의 영화관 곳곳에서 VIP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좋아하는 영화관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맨하탄의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맨하탄은 이제 세로로 세운 군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요즘 군고구마가 뭐 유행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점심값이 비싸서 아직까지 실제로 군고구마로 점심을 때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좀 큰 H마트, 그다음에 K타운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건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2, 3불보다 훨씬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로로 세운 군고구마처럼 생긴 곳에서 저는 이제 꽤 북부에 살고 있고, 여기는 영화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운타운으로 내려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영화는 AMC라는 영화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CGV랑 로고 디자인도 되게 비슷하고요. CGV처럼 되게 큰 기업에서 여기저기 뭐 우리나라 강남, 용산, 여의도, 압구정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맨하탄 전역에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대형 영화 체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MC를 무난하게 제일 자주 가는 것 같고요. AMC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간 영화관? 거기에 미국에 와서 처음 영화를 봤는데 그때 비틀주스를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국처럼 10분 정도 광고를 할 줄 알고 영화 시작 시간 이후 10분 이후에 들어갔는데 그 앉은 상태로 20분을 영화를 더 봤습니다. 그래서 AMC는 30분이나 광고를 하는구나라고 처음 알게 된 때였고,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광고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S사의 핸드폰 광고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핸드폰의 통역기를 시험해보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역기를 시험해보는 장면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담긴 영어 버전의 광고가 상영이 돼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그냥 넋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어가 들리니까 마치 아직 퇴사를 안 하고 잠깐 휴가를 온 거 아니야? 설마 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잠깐 흠칫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비틀주스를 보는데 오프닝 음악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데니 엘프만 음악 감독이 한 음악인데 되게 약간 엉뚱한데 약간 웃긴 호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의자가 리클라이너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뒤로 젖혀서 보는데 이제 한국어 자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 나 미국에 왔구나라고 첫 영화를 보면서 실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비틀주스의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모니카 벨루치가 그 이상한 엄마로 나오거든요. 근데 모니카 벨루치가 옛날에 뭐 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토막난 채로 상자 안에 담겨 있는데 모종의 계기로 모니카 벨루치가 부활을 하게 돼요. 근데 부활을 할 때 알아서 자기의 떨어져 있는 팔 다리를 이제 잘 조립해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무튼 AMC는 30분이나 광고를 한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역시 자본주의의 나라답죠. 그리고 이 특이한 거는 AMC의 엠베서더가 니콜 키드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화 시작 직전에 나오는 그 항상 틀어주는 광고 있잖아요. CGV 자주 가신 분들이라면 그 금호 타이어에서 알려주는 왜 극장 에티켓 광고 같은 거 아실 텐데, 여기서는 항상 니콜 키드만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AMC에서 영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런 광고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광고까지 30분을 버티셨다면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웃긴 일화가 있는데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42번가 타임스퀘어죠? 42번가 가장 번화한 AMC에서 니콜 키드만하고 해리스 디킨슨이 나오는 베이비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베이비걸이라는 영화가 이제 니콜 키드만이 주연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회차에서는 니콜 키드만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에 있는 분들이 왜 니콜 키드만 광고 안 나오냐고 막 야유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관객분들 특징은 굉장히 리액션이 호탕하십니다. 그 한국에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 크게 소리내서 리액션을 하면 바로 관크로 눈치 주거나 뭐 진짜 민폐 관객으로 등극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또 여기 분위기에 적응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제가 중년의 여성분들이 한 5명 친구분들이 한 열에 앉아서 같이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이제 니콜 키드먼이 잘 나가는 뭔가 회사의 중역 같은 커리어 우먼이고 그 밑에 이제 인턴으로 해리스 디킨슨이 들어와요. 그 굉장히 젊고 핫한 영국 배우인데 그래서 그 해리스 디킨슨이 살살 꼬셔가지고 그 키드만과 사내 불륜과 여러 가지 네, 그런 중년에 갑자기 헷가닥해서 둘이 로맨스를 하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영화인데 그 같이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뭔가 해리스 디킨슨이 막 꼬시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하셨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굉장히 함께 봐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AMC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AMC는 화요일이 할인을 합니다. 항상. 화요일에 상시 20% 정도, 거의 50%였나? 거의 그 정도 더 할인을 하는 것 같고, 오전에는 상시 20%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에 영화를 보실 경우에는 진짜 거의 10불 언더로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워낙 뉴욕에 외국인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오픈 캡션 상영 회차가 있어요. 오픈 캡션이라 함은 이제 자막이 그냥 영어 영화인데 영어 자막이 나오는 건데 사실 특히나 어려운 뭐 정치물이라든가 대사가 되게 많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캡션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AMC에서는 저는 평일 오전 회차를 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영화값이 훨씬 비싸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게 뭐 사실 한국보다 비싸니까요. 영화도 비슷한 정도로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콘 가격도 상당해서 팝콘도 거의 사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AMC는 그런 식으로 어, CGV 같은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한 체인으로는 그 또 메가박스 같은 체인이 있는데 리갈이라는 체인입니다. REGAL이고 이것 역시 똑같이 이제 여기저기 되게 영화관이 많고 여기서는 제가 작년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비스타 비전으로 상영하는 회차를 보러 갔어요. 여기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비스타 비전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라고 해서 그 비스타 비전이라고 함은 이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포맷인데 특이한 포맷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잘 안 가게 돼서 한국에서도 아마 CGV나 메가박스 이렇게 딱 하나 정해두고 많이 가실 텐데 저는 리갈이랑 AMC 중에는 AMC를 훨씬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리갈은 그리고 머천다이즈 같은 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마티스 프림 아직 한국에서 개봉은 안 했는데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는 신작 탁구 영화 팝콘통을 준다 그래서 탁구공 그 주황색 탁구공 모양의 팝콘통을 증정한다 그래서 그거 받으러 또 한번 갔었습니다. AMC랑 리갈 가장 무난한 대중적인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군고구마를 세로로 세웠을 때 센트럴파크가
사실 이제 중앙에 있잖아요. 센트럴이니까. 센트럴파크가 끝나는 아랫부분 근처에 이제 링컨 센터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66번가에서 한 59번가 사이. 한 스트리트가 거의 걸어서 한 2, 3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6번가에서 뭐 59번가까지 갖는다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겠죠? 그 근처에 링컨 센터가 있는데, 링컨 센터는 이제 뭐 너무 유명하죠. 뭐 발레 공연도 하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도 영화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뉴욕에서 가본 몇 개 영화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가장 좋은 이유는 저희 집에서 꽤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화관의 그 스크린과 좌석의 배치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항상. 그거를 느끼는데 매번 영화 스크린이 눈보다 훨씬 위에 붙어 있고 훨씬 커요. 그래서 막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도 그렇게까지 시야가 왜곡됐다? 이런 느낌을 거의 못 받고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도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관을 왜 또 좋아하냐면 여기서 이제 매년 가을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뉴욕 필름 페스티벌을 해요. 뉴욕 필름 페스티벌은 진짜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이어도 한 번쯤은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정말 유명한 영화들, 정말 유명한 감독들이 Q&A를 하러 오고 그거는 일반인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물론 링컨 센터에 비싼 멤버십 비용을 내 가지고 뭐 여기 멤버가 되고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VIP 티켓을 더 빨리 살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 회원으로서 풀리는 표를 구하실 수 있다면 정말 뉴욕에서 가장 유명인을 보기가 쉬운 페스티벌이고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난 엄청난 유명인들 중에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람은 엠마 스톤인 것 같아요. 엠마 스톤이 제시 아이젠버그라고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커버그로 나왔던 사람이 감독한 리얼 페인이라는 영화의 제작자였는데 함께 등장을 했어요. 거기서 키어런 컬킨이랑 그 석세션에서 로만 로이로 나오는 그 나홀로 집의 그 맥컬리 컬킨 동생이죠. 키어런 컬킨이랑 엠마 스톤이 나왔는데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라서 그때 너무 충격에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는 자파르 파나이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 Q&A로 나오는 회차였는데 제 뒤에 짐 자무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짐 자무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의 충격을 이해하실 텐데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짐 자무시 감독님이. 그래서 저는 누가 짐 자무시 코스프레를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깨 기부스를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로 처음에는 보고도 또 믿기지 않는 광경에 사실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보다 짐 자무시 감독님과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포스가 너무 강력하셔서 차마 못 찍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평일 대낮 한 3시 반 회차였는데 한 공간에서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랑 짐 자무시 감독님을 만난 거죠. 제가 그 이후에 또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 이제 이란에 엄청나게 유명한 감독님이시고 하니까 마틴 스콜세지랑 대담 같은 걸 했어요. 영화 상영 회차가 아니고 그냥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 어렵게 미국에 입국하셔서 같이 대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눈앞에 또 그냥 돈만 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한 20불 했던 것 같은데 돈만 내면 그 뉴욕 한복판에서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이랑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대화하는 걸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또 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배우님도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뉴욕 프리미어 상영 때. 그러니까 프리미어라고 하면 가장 처음 상영이 되는 거고
아마 여기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뉴욕에서 가장 처음 공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정가로는 못 구하고 제 친구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고 가서 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영화가 사실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뉴욕에서 또 박찬욱 감독님을 제가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병헌 배우님은 영어도 너무 잘하셔서 그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시라트라는 영화 한국에서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라트의 올리버 렉스 감독님도 실제로 봤고 그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디네라는 영화로 너무나 좋아하는 감독님의 대담을 또 그때 한번 봤었습니다. 그분이 60대신데 너무 천진난만하셔가지고 좋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하게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바로 앞에서 봐서 좋았는데 이 모든 유명한 분들이 이제 여기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 모이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데니스 림이라는 분이 계세요. 데니스 림은 이제 말레이시아인 영화 평론가 같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동진 같은 느낌의 분이신데, 옷을 일단 너무 잘 입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 작년에 무슨 시네마에 나타난 죽음을 주제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인기가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 데니스 림이라는 분이 항상 이 모든 대담을 거의 책임지고 하세요. 그래서 모든 회차마다 저는 데니스 림 평론가님은 지금까지 한 6, 7번 보지 않았나 싶고 옷을 잘 입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일본의 빈티지한 느낌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입으시는데 그 핏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입으시고 언젠가는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실 림이 레스 네임이어서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 아니었고 말레이시아인이었습니다. 링컨 센터 영화관에서 뉴욕 필름 페스티벌을 9, 10월에 하는데 이제 미국은 학기가 8월 말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런 엄청난 제가 이제 첫 학기 입학하고 나서 뉴 필름 페스티벌을 막 가니까 정말 도파민이 너무 심하게 공급이 돼서 뉴욕 생활을 적응하거나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너무 큰 즐거움을 매년 경험하지 않았나 싶고 이 뉴욕 필름 페스티벌을 안 할 때에도 링컨 센터에서 그냥 일반 회차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를 한번 봐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66번가까지 내려왔죠. 맨하탄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58번가가 나오고요. 여기는 우리가 뉴욕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럭셔리한 뉴욕 있잖아요. 막 명품거리랑 큰 크리스마스 트리랑 차들 엄청 많고 백화점 되게 크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파리스 티어터가 있어요. 전 사실 여기는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고 여기가 무슨 넷플릭스의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영화관에서 많이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 졸업영화제도 여길 대관해서 하는데 사실 인디 영화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번화한 곳에 있는 좀 번듯한 행사장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쭉쭉 내려가 보면 필름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필름 포럼은 되게 빈티지하고 그래서 옛날 영화들도 진짜 많이 상영을 해요. 그래서 정말 30년대 영화들 막 이런 것도 상영을 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여기서 본 영화는
루이스 부뉴엘의 비리디아나라는 스페인 영화였고 흑백인데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되게 아담해요. 그리고 되게 인디스럽고 여기서 그리고 이상한 콜라보를 가끔씩 하는데 저번에 홍상수 감독님의 이제 제작사인 전원사랑 콜라보를 해서 홍상수 전원사 모자를 팔아서 제가 여기서 몇 개 사서 저도 하나 쓰고 지인들한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름 포럼은 정말 옛스러운 느낌의 작은 영화관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근처에 IFC 센터라는 영화관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무슨 여의도 IFC몰이랑 관련이 있나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IFC 센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머천다이즈가 굉장히 빵빵해서 머천다이즈만을 위해서라도 한번 와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유명한 감독별로 뭐 토트백이랑 티셔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도 감독과의 대화 이런 거 행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기서도 유명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제가 사실 미국 배우 중에 스티브 부세미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스티브 부세미가 막 주연으로 많이 나오진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 얼굴 찾아보면 이 사람? 이렇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특이하게 생기셨고 뭐 켄틴 타란티노라든가 코엔 형제 이런 유명한 감독 영화들에 많이 나와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의 필모그래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분의 젊은 모습이 담긴 온갖 미국 인디 영화들을 섭렵하다가 나이 든 스티브 부세미가 제 앞에 있으니까 너무 또 현실 같지 않아가지고 진짜 한참을 봤었는데 믿기지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부세미도 봤었고 지하장커 최근에 풍류일대라는 영화 개봉을 해서 지하장커 감독님이 오셨는데 뭔가 눈이 안 좋으시다면서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시고 영어도 한마디 안 하시고 통역사를 대동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포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여유가 있는 천재 같다는 느낌을 그때 되게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리에스터 감독님. 우리나라에서 유전, 미드소마, 뭐 보이즈 어프레이드 등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아리에스터 감독님도 거기서 실제로 봤고 근데 아리에스터 감독님은 의외로 뉴욕에 사시는지 볼 기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에도 자주 찾아오시고 다른 영화관에도 자주 출몰을 하시는데 아리에스터 감독님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손이 정말 작고 하얗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IFC 센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영화관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영화관이 정말 그 일반 회사에 그냥 회의실 만한 영화관이 하나 있어요. 거의 한 20명? 15명 앉을까 말까 한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 여름에 린다 린다 린다를 봤거든요. 린다 린다 린다라는 영화가 이제 귀여운 여고생들이 나오는 일본 영화인데 그 영화의 그런 귀여움과 그 영화관의 규모가 너무 잘 어울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FC 센터는 가서 굿즈 같은 거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굿즈가 이제 명 감독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데이빌 린치, 아피차퐁 위라세타쿨, 아네스 바르다, 워너 헐조그, 존 카사베티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 관심 있으신 이름이 있으시다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내려가 볼게요. 사실 이 영화관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빌리지 이스트 바이 안젤리카라는 영화관이에요. 안젤리카 영화관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명 감독님과의 초대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만났던 충격적인 분은 사실은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었고 웨스 앤더슨 감독님은 지금 현재 파리에 사신다고 해요. 되게 잘 어울리죠? 토크 현장에 오셨는데 역시나 마치 마담 투소에서 그 밀랍 인형 박물관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유명한 사람을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여기서 본 거는 일본 영화 국보
고쿠호를 봤어요.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였는데 역시나 이상일 감독님과 요시자와 료 배우가 참석하는 토크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막 제 옆에 기모노 입은 일본인 뉴요커 분들도 많이 오시고 사실 뉴욕에 일본인이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이게 고쿠호가 아카데미 영화상에 일본 대표로 뭘 출품을 했어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근데 아카데미에서 상을 타려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일정 시간 이상 뭐 상영을 해야 돼요. 개봉을 해서. 그래서 조금 그때 급하게 상영관을 잡아서 막 미국에서 상영 투어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일본에서도 화제가 된 거여서 촬영팀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날 토크를 전부 다 촬영팀이 와서 다 찍어가고 그게 어디 일본 뉴스 같은 데도 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배우라는 직업은 참 야속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시자와료 배우를 보면서. 배우라는 직업은 그냥 생긴 거 자체가 자기가 가진 외형이 배우로서의 그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자 료가 생긴 것 자체가 이미 스토리에 그 아련한 개연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자기가 생긴 대로의 역할을 하고 물론 당연히 연기력도 너무 출중하셨지만 자기가 생긴 대로의 역할, 그 결에 맞는 역할들을 결국 하게 되는 거고 그 배우의 생김새가 스토리에 더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이상일 감독님이 앉아 계셨는데 엄청나게 외유내강이다라는 느낌. 정말 단단한, 내면이 단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영화를 만든다는 게 제가 뭐 대단한 영화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지만 사실 영화를 만든다는 건 영화를 안 만들어도 세상이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거랑 응급실이 존재하는 것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그 시급성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잖아요. 응급실이 없으면 진짜 큰일이 생기는데 이 영화는 안 만들어져도 사실 세상에 큰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려면 정말로 너무나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설득에 성공을 해서 돈을 타내서 제작에 들어갔더라도 어쨌든 정말로 강한 의지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일 감독님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정말 하나하나 조각해서 너무나 공들여 만드신 영화라는 게 티가 났고 대단하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념이 있으신 분 같다?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 영화가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가부키의 미학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부키 자체가 보통 남자들이 막 하얗게 화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여자 배우까지 이제 연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남성성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뼛속까지 헤테로 섹슈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는 그냥 남자가 나오는 예술이 저에게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아름답지 않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가 정말 그 뭔가를 위해서 아름다움이나 그 예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자기 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의 출신 성분까지 극복하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이런 뭐 사실 흔한 스토리긴 하지만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전 사실 그 캐릭터에는 너무나 설득이 됐어요. 근데 그 캐릭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가부키라는 게 저에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어필되진 않았다. 하지만 고쿠오 추천드립니다. 안젤리카 이스트는 이제 이거는 여기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분기별에 한 번 정도 기프트 카드 행사를 해요. 그래서 100불어치를 사면
120불을 주는 20불어치 정도 더 주는 기프트 카드 행사를 하는데 여긴 특이하게 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와인 종류도 되게 많고 샴페인도 팔고 맥주도 생맥주 몇 가지도 팔고 막 이러는데 그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통 영화 볼 때는 음식은 잘 안 먹는 것 같고 보통 이제 한국에서 뭐 시네큐브 이런 데는 아예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보리차 한 병 그냥 들고 들어가서 건조하게 그냥 영화만 보다 나오는 편이고 사실 한국 영화 매점에서는 술을 많이 안 팔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갈릭 어니언 팝콘은 없애주시고 술의 종류는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리고요. 아무튼 안젤리카 이스트의 바가 굉장히 좋아서 맨날 갈 때마다 술을 호로록 마시다 보면 그 100불, 120불어치 기프트 카드를 사도 결국 금방 거덜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몇 번 가실 거라면 안젤리카 이스트 기프트 카드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화관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단점은 좌석간에 단차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뒤편에 앉으면 영화가 거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F열 이내로 예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관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메트로그래프라는 영화관이에요. 아마 인디 영화관 중에는 사실 여기가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사실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멀어서 마음 잡고 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평일에 뭐 수업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잘 못 가고 주말에 정말 오늘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많이 가고 메트로그래프는 멤버십을 운영을 하는데 그 연간 멤버십을 사면 영화표가 10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멤버십 회원이고 한 몇 번만 가도 그 멤버십 비용은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트로그래프에서는 옛날 영화도 꽤 많이 틀어주고요. 되게 평소에 구하기 힘든 영화들을 많이 틀어줘서 그걸 봤을 때 약간 숨은 보석을 발견했다? 이런 품이 있는 영화관인 것 같아요. 뭐 되게 유명한 영화의 뭐 감독판이라든가 필름 버전이라든가 유명한 감독의 알려지지 않은 단편 모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상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익스트림 3부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시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들의 단편을 3개 모아서 상영을 하는 회차였는데 그 중에 이제 박찬욱 감독님도 있었고 어떤 중국 감독님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익스트림 3부작이잖아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화였던 것 같고 거기 이병헌 배우님과 강혜정 배우님이 나와서 막 피아노에 강혜정 배우님을 막 실로 묶어놓고 막 협박하는 뭐 그런 엄청난 자극적인 영화였는데 아직도 되게 충격적이고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었구나라는 걸 새삼 놀래서 아직도 충격에서 이런 영화가 이런 영화를 만드신 적도 있었구나. 정말 한국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한 100명 될까요? 처음 들어보는 이 영화의 존재조차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거도 보고 또 그때 중국 감독의 영화였는데 세트로 묶여 있는 게 이거는 인육을 넣어서 무슨 만두를 만드는 사람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여자가 이제 인육을 넣어서 만두를 만드는 이유가 그 만두를 먹으면 예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태반 이런 걸 먹으면 예뻐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 만두에 애기 인육을 넣어서 만드는데 그 만두를 먹으면 예뻐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중년 여자들이 그 으슥한 곳에 만두를 먹으러 와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통통한 그냥 새우만두처럼 생긴 걸 먹는데 효과음이 와삭와삭한 그런 효과음이 나는 거예요. 물만두를 먹는데. 그래서 그게 아주 충격적이었던 익스트림 3부작. 아직도 잊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여기도 감독 초청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인디해서 진짜 막 독일의
영화 감독님도 갑자기 여기로 오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션 베이커도 왔었고, 뭐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막 몇십 년 전에 감독했던 장편 영화가 여기 개봉해서 오신 적도 있기도 하고, 진짜 특이한 자기만의 색깔을 딱 갖고 있는 영화관인 것 같아요. 이 영화관은 식당이 있는데 사실 식당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근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혹시 배고프시면 거기서 뭐 요기를 하고 영화를 보실 수도 있고, 차이나타운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영화 보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되게 좋고요. 메트로그래프에서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 하나 있는데, 주말에 로이 앤더슨 감독의 2층에서 들려오는 노래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를 제가 너무 보고 싶었었거든요. 제가 로이 앤더슨 감독님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분이 스웨덴 감독님이신데 그 VOD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개봉해가지고 그거를 아침부터 1시간 넘게 걸려서 지하철 타고 가서 보고 나와서 되게 맛있는 완탕면 같은 걸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메트로그래프가 제가 봤을 때 인디 영화관 중에 하나를 가고 싶으시다 하면 저는 여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제일 인디스럽다. 필름 포럼부터 IFC 센터, 안젤리카, 메트로그래프는 다 엄청나게 아랫동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메트로그래프는 멤버십을 구입하시면 제가 지금 무슨 광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멤버십을 구입하시면 또 그런 요상한 정말 구하기 힘든 온갖 영화들을 스트리밍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한 영화관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관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럽고 정말 메트로그래프 같은 영화관 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영화관이 되게 특이한 게 의자가 쿠션으로 안 돼 있고 약간 나무로 된 캠핑 의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진 않은데 또 뭐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아무튼 느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로고가 너무 예쁘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서 한 번쯤 그냥 쓱 들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맨하탄 지역의 영화관이었고요. 제가 맨하탄에 살다 보니까 사실 맨하탄을 벗어나는 적이 자주 없고 지금까지 갔었던 다른 지역의 영화관 몇 개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 브루클린에서는 두 개를 추천드릴 건데 여기는 특이하게 맥주 라인업이 굉장히 좋고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스포츠 바 있잖아요. 이태원 같은 데 보시면 왜 다트랑 생맥주랑 감자튀김 같은 거 파는 그런 바랑 영화관이 결합된 형태의 영화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자주 상영을 하고 그래서 SYN으로 시작하는 신디케이티드라는 영화관이랑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 이름부터 생맥주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랑 영화관이 거의 결합된 수준의 영화관이고 신디케이트드 한 번 갔었고 그때 미국 대선 날이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열뛰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약간 진짜 바 같은 느낌을 추구하신다면 한번 가서 끼니도 함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뉴저지에 아이픽이라는 영화관이 있어요. IPIC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가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뉴저지를 처음으로 탐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의 한인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회전 초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쿠라스시라는 회전 초밥집을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간 김에 여기저기 탐험을 하고 싶어서 초밥을 먹고 나서 이제 슬슬 걷는데 한 5분 걸었을 때 여기는 정말 무슨 공동역인가 순간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국스러웠던 지역이 있었는데 파리바게트랑 바디프렌드가 상가 건물에 붙어 있고 파리바게트가 정말 컸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파리바게트였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밤식빵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아이픽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픽 영화관은 되게 좋았고 영화관 인디 영화관 아니고 되게 대중적인 영화관이고 번듯한 약간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거랑 붙어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갈 수도 없고 뉴저지에서 한 30불 정도 내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영화관 추천은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익하셨길 바라고 사실 어디 저는 여행을 가서 영화관을 꼭 들르는 편인데 못 알아들을 때도 있잖아요. 영어로 된 영화고 막 말이 빠르고 이러면은 못 알아듣지만 사실 우리가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서도 저는 영국 갔을 때 빌리 엘리엇을 보러 갔는데 빌리 엘리엇이 무슨 맨체스터 사투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꽤 함에도 불구하고 한 50%밖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꽤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타임스퀘어에 뮤지컬 보러 가듯이 영화관도 뭐 못 알아듣더라도 한 번쯤 가보시면 재밌지 않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AM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자들이 훨씬 푹신한 것 같아요. CGV의 컴포트석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의자들이고 리클라이너가 되는데도 꽤 많아서 영화값이 물론 한국보다 조금 비싸지만 뭐 대단히 영화값이 아깝진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추천 콘텐츠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지나가면서 얘기가 나왔던 영화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제시 아이젠버그 감독 출연한 리얼 페인, 유대인 얘긴데 저는 꽤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올리버 렉스 감독의, 락세 감독의 시라트,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걸 추천드려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쟁에 대한 영화인데 엄청나게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영화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부분 빌드업이 너무 길다는 느낌을 받아서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 특이한 영화인 건 분명하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영화인 건 분명하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영화가 칸느에서 모두 상을 탔기 때문에 천재 감독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박찬욱 감독님의 익스트림 3부작도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유튜브에 있다면 어 진짜 충격적이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이 앤더슨의 2층에서 들려오는 노래는 강추입니다. 이것도 보실 수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베이비걸은 정말 순수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메시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정말 특히 여자들이 보면 즐거워할 만한 영화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티 스프림, 원 배틀 어나더, 애프터 어나더 둘 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대작들이죠. 그래서 둘 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의 그저 사고였을 뿐.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화인 동시에 굉장히 재밌는 영화여서 이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한동안 한국에 개봉을 해서 아트하우스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VOD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엔딩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짐 자무시 감독님 제가 뒷줄에서 마주쳤던 파더 마더 브라더 시스터도 현재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단편 옴니버스식으로 세 편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단편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고 약간 서사가 엄청나게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입생 로랑에게서 제작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패션 필름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아름답긴 한데 서사를 좋아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뭐 크게 즐기기는 쉽지 않은 영화일 것 같고요.
루이스 부뉴엘의 비리디아나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옛날 영화라 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님의 미러 넘버 3가 가장 최근작인데요. 이것도 뭐 저는 꽤 재밌었고, 저는 굳이 한 영화를 추천드린다면 크리스티안 페촐트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운디네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쿠호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3시간이라 결코 집에서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부키의 미학에 설득되시지 못하신다면 그 3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추천 영화들은 이렇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여기도 너무 춥지만 한국도 어마무시하게 춥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에어팟 맥스를 끼고 밖에 나가는데 그게 그냥 노래가 나오는 귀마개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항상 비니도 써야 되고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는 귀마개에서 듣는 노래들은 되게 이국적인 남미 노래를 언밸런스하게 듣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좀 따뜻하고 초록초록한 곳을 상상하면서 사실 저희 집 뷰가 그냥 공사장 뷰인데 그 공사장에 이제 눈이 쌓이고 나서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5일째? 6일째. 근데 그래서 그걸 밖을 보고 있으면 그냥 어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이국적인 남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 추천해드릴 노래는 안나 프랑고 엘렉트리코 ANAFRANGO ELETRICO Boy of Stranger Things라는 노래고요. 앨범 커버에 시베리아 호랑이 2마리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이분이 뭐 마포구에 내한하셔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 혹시 추천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브라질 영화의 삽입곡이죠. 안젤라 마리아의 나오 하 마이스 템포 ANGELA 마리아의 노래인데 이것도 참 좋습니다. 뭐 꼭 이 노래들이 아니더라도 좀 따뜻한 노래들을 들으면 이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번 주도 혹시라도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hj2682@columbia.edu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에피소드 제목은 당신의 칭찬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입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 와서 만난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주말쯤에 찾아뵙겠습니다.